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하루하루를 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오늘 강연해 주실 이 강원국 작가님의 책 속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던 날 편지를 썼더라고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순간을 견뎠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서 한 10초만 버티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터닝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녹여 있을 텐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진솔한 삶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럼 강원국 작가님을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우리 콘서트 가서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죠? 예, 방탄소년단. 35,000명이 모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제 딸이 지금 교토에서 유학 중인데 그 공연을 보러 왔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 방탄소년단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열정과 또 이 함성을 보내드려야 우리 강원국 작가님이 행복해 하시겠죠? 네. 자, 이 시대의 작가, 또 매일매일 글쓰기를 정말 소중한 보람으로 느끼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세요. 와! 이게 시기가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시간에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왔을 줄 알고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 일찍 와 계셔서 저는 사실은 요즘같이 사는 게 꿈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돌이켜 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이제 저의 어떤 오늘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잘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기 듣기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잘 읽고 그분의 어떤 나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잘 읽죠. 그런 게 눈치를 잘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분위기도 잘 파악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잘 맞추고 또 내가 이제 뭐 직장에서 윗사람을 모신다 그러면 그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눈치를 본다는 거는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안 혼나려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맞추고 남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사는 거죠. 눈치 본다는 게 꼭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과도하게 그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로 이제 대통령님이나 어떤 회장님들
글을 쓰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런 분석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쭉 그 나이 50 될 때까지는 읽기 듣기를 하면서 살았죠. 그 내 말을 하거나 글을 써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고 저 스스로도 당연히 그렇게 알았고 뭐 남 앞에 서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요즘에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제 강연을 뭐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꼭 물을 마시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방송 나갔을 때 그 너무 긴장을 해서 혀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서 안 떨어져서 그때가 또 생방송이었는데 옆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을 망친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꼭 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제 대신에 또 물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저를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그 술 아니냐고 그래요. 마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술을 마시면 술자리에서는 얘기를 곧잘 했으니까요. 이제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그 말도 못했고 또 뭐 글을 썼다고 그러지만 그건 제 글이 아니었으니까 제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전부터 이제 제가 말하기 글쓰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처음 이제 그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을 지금 한 4년 반 전에 썼어요. 그게 이제 의외로 뭐 책이 이제 많이 팔렸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란 책을 4년 반 만에 썼고요. 이 두 책을 쓰는 이제 과정 속에 이제 그 글쓰기 방법이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게 됐는지가 담겨 있어서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대통령의 글쓰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재임 중에 저보고 이제 책을 쓰라고 하셨어요. 글쓰기 책을 써라. 여기 청와대에서 경험한 거를 책을 써서 공유를 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여기서 특권을 누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그때 얘기 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제가 책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이명박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제가 출판사에 가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편집 일을 한 1년여 동안 했어요. 다른 분들 책을 편집하는 일을. 이제 편집하다 보니 이제 저도 책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휴직계를 한 2달간 내고 이제 책을 썼는데 한 2달 중에 한 20 며칠은 한 꼭지도 못 썼고 마지막 한 40일 놔두고 책을 한 권을 다 썼어요. 그럼 40일 만에 어떻게 그게 써졌을까? 2가지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청와대를 나와서 곧바로 책을 쓰지 않은 게 그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안 쓰고 5년 동안 말을 한 거죠.
내가 누구한테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그 사람들이 묻는 게 다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에 들어갈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대통령 연설문은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5년간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뭐밥 먹을 때 커피 마시면서 또 저녁에 술 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5년간.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그 책이 이미 써졌던 것 같아요. 말을 하려면 옛날 기억도 떠올려야 되고 머릿속에 생각도 정리를 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사람들 반응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은. 그래서 그 5년간 말을 하면서 정리된 일단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 하나. 근데 아무리 머릿속에 쓸거리가 있어도요. 쓸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출하는 거. 끄집어내는 게 또 하나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그거는 습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들려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든지 그걸 안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내려고 내가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버텨요. 그거를 이기는 거는 우리 그 주차장에 차를 가로 주차해 놓으면 처음에 이거 브레이크를 내려놔도 안 밀리잖아요.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가 술술 가잖아요. 손만 대고 있어도 가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들린 상태 같은 거예요. 습관이 들리면 뇌가 크게 힘을 안 들이고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항을 안 해요. 그거를 들리는 방법은 매일 쓰는 거죠. 매일 쓰는 걸 시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써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 며칠 만에 써진 거고, 뭐 이렇게 보통은 한 2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2달 정도를 하면 의뢰 써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쓰는 거죠. 그 뇌가 안 쓰려고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쓰고 말자. 네, 그렇지. 버티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힘들면 쓰는 것보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찌 보면 뇌를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몰아쳐야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해서 머릿속에 글감이 생겼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글쓰기는 쓸 수 있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미 그 제가 말을 하면서 그게 재밌는 얘기만 추려진 거예요. 검증이 다 됐어요. 여러분도 어떤 말을 했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하잖아요. 반응이 좋은 것은 계속 하게 되잖아요. 반응이 좋은 내용에는 더 거기에 양념도 치고 그러면서 더 얘기를 재밌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는 힘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강원국의 글쓰기는 어떻게 쓰게 됐느냐? 그때는 말의 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글의 힘이었어요.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고 나서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책을 팔려면 강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출판사 같은 요즘에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책이 좋아도 강연력이 없으면 책 내는 걸 좀 꺼려해요.
책 아무리 내도 안 팔리거든요. 요즘 뭐 신문 같은데 신간 안내, 뭐 서평 이런 거 나와도 신문 자체를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광고를 돈 들여서 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뭐 SNS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SNS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을 팔려면 뭐 강연부터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부터 시작했죠. 그때 비로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이런 거야 말하기라고 하기 어려웠고요.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강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도서관에서 시작할 때는 당연히 돈도 안 받았고요. 오는 사람도 뭐 2명, 3명 그랬어요. 책을 쓰면 누구나 강연 기회는 가질 수 있어요. 저자면은 도서관에서 기회를 주죠. 거기는 항상 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강연하겠다는데 돈 안 받고 하겠다는데 그럼 기회를 안 주진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강연할 내용이죠. 강연할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해야 되는 게 메모예요, 메모. 뭐 강연을 내용을 줄을 다 써가지고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메모를 하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공부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해야 되고 이런 동영상 강의 같은 걸 또 들어야 돼요. 입력이 돼야 되죠. 근데 그때 읽기 듣기는 내가 그 전까지 해왔던 읽기 듣기와는 전혀 달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남의 선생님 말씀 또 상사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했죠. 출력이 없었어요. 제 것을 만들어 내놓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죠.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했던 공부는 이제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내 그 메모, 내 글을 쓰기 위한 공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공부한 결과를 누구한테 말하고 자랑하고 글로 쓰고 이런 게 필요하다.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독서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서 누구한테 말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독서 거의 의미 없어요. 말을 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말을 하기 위한 독서가 됐을 때 독서가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누구 책 읽었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결과만 낳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면서 반드시 메모를 하게 돼 있어요. 메모를 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가 어렵다. 또는 글은 좀 쓰겠는데 남 앞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글은 쓰겠는데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메모를 하셔라. 메모가 글쓰기인데 글쓰기가 된다면 메모를 하셔서 말을 하시고 또 반대로 말은 하겠는데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을 해보고 글을 쓰셔라.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 할 때 사전에 말을 다 해보고 하니까 글쓰기가 책도 써지더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쓰면 써진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는 글을 써보고 그러니까 그 메모를 하고 강연 때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쓴 거죠. 바탕은 그 메모예요. 메모를 어느 정도 했냐? 4년 반 동안 2,800개를 했더라고요.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한 게 2,800개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어찌 보면 강원국의 글쓰기 책이
사전 홍보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댓글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그 처음에 댓글을 답변을 일일이 해주다가 나중에 막 댓글이 뭐 100개 막 이렇게 달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댓글에 대응을 않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강원국의 글쓰기 나오기 전까지는 2,800개 그 메모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그 레고 블록 같은 거 가지고 노는 아이들 보면 그 블록 조각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걔들이 무슨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꿰맞춰보고 저렇게 꿰맞추다 보면 집이 지어지고 그렇잖아요. 저도 2,800개를 무슨 책에 목차를 짜고 설계도를 그리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계속 썼던 거거든요. 강의 전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 강의 뭘 얘기할까 그래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걸 쓰고 생각이 정 안 나면 뭐 칼럼도 읽어보고 온라인 서점에 가서 책의 목차도 좀 다른 책들 목차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뭔가 생각나는 걸 쓰고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렇게 질서 있게 모아진 것들이 아니죠. 그냥 중구난방으로 2,800개 쪼가리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요. 그게 질을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그 이 뇌의 어떤 용광로에서 그게 녹여져서 이렇게 졸가리가 딱 타지는 책을 쓰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양만 일단 많이 확보를 하면 누구나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때 강의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강의를 제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썼지만 그 4년 반 사이에 1,0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쓰기 쓴 이후에 1,000번을 하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매번 강의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씩은 추가를 하자. 이전 강의와 절대 똑같게는 하지 말자. 뭘 달라도 다르게 하자라고 마음 먹고 1,000번을 했어요. 새로운 내용을 하나를 추가를 하건 아니면 구성을 달리하건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가진 것을 지난 강의 때 이런 순서로 쭉 얘기했다고 이번에 또 그런 순서로 얘기하는 일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쓰질 않아요. 파워포인트를 안 쓰기 때문에 똑같이 강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든지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정환 선수 만나보니까 이 축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경기가 있고 이 공이 들어가는 골인이 되는 그 많은 골들이 나오지만 그 골이 똑같은 경로로 똑같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골이 들어갔어요.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골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강의도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계속 하려면 여기 이제 강사분들도 많이 듣는다고 그러셨는데 잘 아실 텐데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계속 하려면 계속 내 말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은 10번 이상 계속 할 수 없어요. 내가 질려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계속 변화를 만들고 스스로 콘텐츠를 바꾸고 추가하고 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메모를 한 거죠. 그 메모가 2,800개가 쌓인 거고 그것들이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책으로 나온 건데 아마 2,800개 강원국의 글쓰기에 담지 못한 게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 책 한 권에 그게 다 들어가질 않죠. 어쨌든 제가 그 대통령의 글쓰기와 강원국의 글쓰기 그 쓰는 과정에서 깨달은 이제 글쓰기 방법은 말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고 그 작은 메모들을 꾸준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한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주제가 정해진 거잖아요. 어떤 것에 관한 책을 쓴다고 생각을 마음을 먹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8시간,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이 돼요. 근데 그 8시간, 10시간이 하루아침에 말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걸 다듬고 해가지고 8시간을 쭉 말하게 되는 건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제 하려면 또 책도 읽어보시게 될 테고 그 관련된 책들 뭐 강의도 들어보시게 될 테고 그리고 거기 한 군데 이제 자기가 주제가 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 먹다가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자기가 보는 것들이 다 그 얘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 이제 그렇고 아까 이제 그 메모를 작은 글들을 저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보면 알지만 되게 10줄이 넘지 않아요. 하나 글이 뭐 3줄, 4줄짜리도 있고요. 그런 글 쓰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뭐 그건 의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관심이 있고 재미를 느끼면 쓰는 건데 어디 한 군데 주제가 정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몰입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글을 쓰지 않을 때도 글감을 계속 뇌가 떠올려요. 잠들기 전에도 갑자기 쓸거리가 생각나고요. 길을 가다가도 쓸거리가 생각나서 서서 메모를 하게 돼요. 어디 한 군데 그것에 빠지면요. 뇌는 계속 생각해요. 내가 뭐 마음을 먹고 이걸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써둔 게 있으면 이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이 표면적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와서 붙어요. 생각이. 써둔 게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써둔 게 없다는 것은 아무 뭘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고 당연히 생각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써둔 게 있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뭔가 꽂힌 거예요.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거, 뭐 듣는 거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써둔 것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붙는 게 쉽게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써둔 사람은 생각이 막 나요. 그것에 관해서. 또 하나는 생각이 나는 만큼 뇌가 그 생각에 답을 다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궁금해져요. 알면 알수록 궁금해져요. 글쓰기에 대해서 쓰면 쓸수록 뇌과학도 궁금하고요. 심리학도 궁금하고 막 궁금해져요. 여러분들 독서를 하다 보면 어느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나온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또 그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에서 소개된 또 어떤 책이 궁금해서 또 그 책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은 더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쓰면 쓸수록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꽂혀가지고 쓰면 쓸수록 이 점점 좀 확산돼요. 이 궁금증이. 그러니까 궁금증이 막 확산되면서 알고 싶으니까 알게 되고 아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그 안 내용을 메모해서 누구한텐가 말하고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뭔가를 읽고 듣고 내 걸 만들고 만든 걸 써놨다가 써놓은 걸 누구한텐가 말하고 말하면서 또 정리가 돼서 다시 또 쓰게 되고 이걸 이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읽기, 듣기, 뭐 쓰기, 말하기 이 순환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순환 속에서 성장해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써둔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쓴 글을 보면 전부 허접해요. 불과 1달, 2달 전에 쓴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성장을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몰입될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죠. 또 누구한텐가 내 생각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어찌 보면 돕는 것이기도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때 또 행복하죠. 그게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무슨 막 그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거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게 그런 행복한 삶 속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로 또 책이 나오고 나중에 책이 나오고 강연을 하게 되면 돈도 벌게 되는 거고. 지금 저는 뭐 그 이전에 어떤 직장에서 아까 읽기 듣기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면서 월급 받은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죠. 지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낫죠. 근데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직장 다닐 때는 매일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 나가니까 재미가 있기 어렵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가고요.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매일매일이 설렐 수 있죠. 거기에 뭐 경제적으로 더 대접도 낮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발견하고 다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최근에 그 미국 심리학자인데 그 엘더퍼라고 그 클레이턴 엘더퍼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건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2015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ERG라고 그 앞에 영문 대문자를 딴 건데 첫 번째는 그 존재 욕구, 두 번째는 관계 욕구, 세 번째는 성장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야 진짜 이 사람은 1940년에 태어난 분인데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마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메슬로우라고 뭐 머슬로우라고도 하더라고. 5단계 뭐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전 욕구, 그죠? 세 번째가 이제 소속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존경 욕구, 다섯 번째가 뭐 자아실현 욕구.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는데 이거가 이제 단계적으로 사람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메슬로우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 없다. 예를 들어서 관계 욕구, 뭐 존재 욕구, 성장 욕구가 서로 순환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은 게요. 우선 존재 욕구는 나는 그분의 뭐 그 존재 욕구를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 나름대로 내가 느끼는 존재 욕구는 읽기 듣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말하기 쓰기의 삶을 사는 게 존재 욕구가 충족되는 길이에요. 신영복 선생님도 그랬어요. 읽기 듣기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하고 쓸 때 그게 나고 내 말과 글이 나다. 나는 말과 글로 존재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쓰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맨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글만 읽고 살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의 비유 맞추면서 영혼 없이 투명인간으로 살면 나는 없는 거죠. 존재 욕구가 충족되려면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써야 돼요.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기 위해서 남의 글도 읽고 남의 말도 들어야죠. 그거 없이는 말하기 쓰기도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하기 쓰기가 목표고 읽기 듣기는 수단이에요. 읽기 듣기에서 그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회 나와서 상사 말 잘 듣고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게 다 자기 말과 글이죠.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윗사람 눈치 보면서 윗사람하고 다르면 말하지 않고 그냥 윗사람 말에 동조해주고 윗사람 말 듣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 가잖아요. 자기 존재가 없이 사는 거죠. 그 존재 욕구는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계 욕구는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도 얘기했지만 뭐 소속감도 그렇고 누구한테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관계 욕구죠. 남에게 이게 존경받으려는 것도 그런 관계 욕구고 단순히 그냥 남과 사이좋게 지낸다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까지 받으면 더 좋은 거고 이런 거 삶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결국 그것도 말과 글이에요. 글을 썼을 때 독자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말을 했을 때 청중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썼을 때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영향을 받고 그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반응이 오고 댓글을 달고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 욕구는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성장해요. 갈수록 내 상태가 좋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탁월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성장 욕구. 글을 쓰지 않는 사람, 매일 한 줄의 글도 안 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영혼은, 의식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쓴다는 것은 어제는 안 썼지만 오늘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뭘 새롭게 알았다거나 뭘 느꼈다거나 기억이 뭐가 났다거나 새로운 무슨 계획을 세웠다거나 꿈을 꿨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과 그럼 내일이 그 사람 똑같을 거예요. 우리 몸도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같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매일 성장, 변화, 발전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기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써야 되는 거죠. 쓰지 않으면서 매일 사는 게 재미없다고, 시큰둥하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처럼 권태롭고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데. 변할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 책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누구나 이제는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래 사는 세상을 우리 인류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100세를 훌쩍 넘어서 오래 사는 세상이. 그게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한 20-30년 내에 이제 올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 시대를 살려면 우선은 그 많은 시간을 뭔가를 하면서 지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한마디로 자기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잘하는 거라든가 내가 관심 있는 거라든가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그 무엇이 있어야 그걸 하면서 살죠. 근데 그 무엇이 적어도 책 한 권 분량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 한 권 분량이라는 게 8시간, 10시간 말하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그거 가지고 무슨 돈벌이를 하든지 자원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뭐 동호인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소일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사시든지 적어도 책 한 권 분량의 컨텐츠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책 내는 세상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책 낼 수 있고요. 책 내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거나 누구가 내줘야 내는 세상도 이제 아니에요. 자기가 내려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내는 게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말과 글로 컨텐츠를 쌓아 나가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글로 메모를 하면서 쌓아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책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디 강의에 가면 좀 이런 걸 주문해요. 첫 번째는 질문하는 삶을 사셔라. 자기한테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누가 나한테 내 의견이 뭐냐고 그러면 난 뭐라고 답하지? 그런 걸 하루에 하나라도 좀 하셔라. 왜 그럼 글쓰기는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이거든. 그게 언제였지? 그게 누구였더라?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질문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질문하는 삶. 우리는 너무 질문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을 두려워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뭔가를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란 데만 보면서 살았어요. 여기 주목 선생님이에요. 그럼 거기 주목하고 직장에 가서도 목표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봐라. 저기를 향해서 달려라. 그럼 거기를 향해서만 달려. 모두가 하나를 보란 데를 보고 하나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았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봐야 돼요. 남이 보라는 데 보지 말고 주목하라는 데 주목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내가 관심 있는 데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의 희열을 하면서 그 지코라는 래퍼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하라는 공부 안 했어요. 선생님이 주목하라 할 때 거기 주목하지 않았어요. 지가 하고 싶은 만화를 그렸어요. 한눈 판 거죠. 지 방식대로 나름대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음악에 또 꽂힌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의가 산만한 애죠. 집중력이 없는 애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혼나지. 근데 걔는 그걸로 지금 뭐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그 시대를. 난 선생님만 쳐다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면 자기 그 감성, 감수성, 자기 감정 이런 게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 감정을 그냥 누르고 살죠.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고 살죠. 니체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니체는 자기 감정을 실어서 글을 써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때 글이 잘 써지냐?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뭐라도 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뭐 연애 편지 쓰고 그럴 때도 막 그립고 막 그 사무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감정이 바탕에 깔릴 때 좋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스스로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많이 기술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평소에 좀 해두시고 그래서 그 자기 감정에 낯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감정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다스린 감정을 표현도 해보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널 걔가 감정적이야. 너 이렇게 감정이 앞서. 이거는 그냥 누르고만 있다가 그게 그냥 폭발하니까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한테 표현도 해보고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글도 잘 써지는 거고 왜 그러면 감정을 잘 다스리면요 공감력이 생겨요. 공감력이 생겼을 때 그 독자하고 공감이 가능해져요. 감정이입이 되고 역지사지가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잘 다스려질 때 되는 거. 왜 감정은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글쓰기는요 어찌 보면 자기 통제가 돼야 돼요. 그 소위 그 만족 지연 능력, 뭐 회복 탄력성,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은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감정을 다스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글 쓰려면 뭔가 참아야 되고 또 남이 뭐 지적을 했을 때 그걸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고 다 마음 근육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주체 못하고 자기 다스리지 못하면 글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그 익숙해진 바탕 위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시도하고 도전하고 근데 글은요 그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했을 때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거 했다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어떤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뭘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자꾸 두려워하는데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글감이 안 생겨요.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진짜 좋은 소재예요. 막 좌절하고 시련을 겪고 역경, 고난을 이겼을 때 그게 진짜 책 쓰기에 중요한 소재지 무슨 내가 아무 일도 없고 아주 그냥 일상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건 나중에 책 쓸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책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회라고 생각하죠. 이걸 잘 극복하면 진짜 책에 중요한 소재가 내가 하나 이걸 얻게 되겠구나. 대통령의 글쓰기 내용 중에 뭐가 이렇게 잘 됐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항상 대통령께 혼나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뭘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말씀으로 마칠게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집을 짓는 목수를 만났는데 그 목수가 운동장 바닥에 집을 그리는데 지붕부터 안 그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지붕부터 그렸대요. 한마디로 머리로 살았대요. 머리로 산 사람보다는 가슴보다는 손발을 움직여 산 사람이 진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수는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손발을 움직여 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는 거죠. 밑에 바닥부터 그린다는 거죠. 그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야기를 쓴 글이 진짜 좋은 글이라는 거죠. 이제 머리로 사는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저는 거의 그건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뭘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가슴이 따뜻하고 누가 더 손발을 움직여 봤느냐. 그게 중요해요. 인공지능은 손발이 없어요. 가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의 어떤 경험을 많이 만들고 그걸 가지고 책을 쓰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예.
50분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이건 끝나고 질문은 받나요? 예, 질문 지금 받나요? 네. 예, 질문. 질문. 예. 그 책에서 두 책을 이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책을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의 탄생과 인지니어스. 예. 예, 그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듣고 싶습니다. 생각의 탄생 인지니어스는 생각하는 법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내가 이제 그 책에서 두 책에서 주목한 것은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방법이라고 한 게 관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만들어지죠.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본질이나 원리를 깨닫게 되고, 멀리 보는 사람은 해안이나 전망을 갖게 되고, 넓게 보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꼼꼼하게 보는 사람은 디테일이 강해지는 거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양한 방식의 보는 법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데까지가 내 세상이에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려면 봐야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원서 낸 데가 유공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 떨어졌는데 원서를 내고 나오는데 그 전날까지 안 보이던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유공 주유소가. 세상에 이렇게 유공 주유소가 많았구나. 어제까지는 하나도 안 보이던 세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관찰이 되려면 그 전에 관심이 생겨야 돼요. 제가 출판사에 가보니까 출판사가 하나의 거대한 세상이에요.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당장 나가보면 편의점의 세계도 있고요. 주유소, 뭐 백화점의 세계, 등산, 낚시의 세계, 무수히 많은 세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그 세상을 내가 살게 돼요.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라고. 우리 여기 신문에 계신 기자도 오셨는데 인터뷰 기사 하나 보는데 한 3분이면 돼요. 근데 30년, 60년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잘 쓴 인터뷰 기사면. 제가 요즘에 그 대화회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 인터뷰 60분짜리 방송인데 거기에 내가 쓰는 시간은 한 10시간 써요. 녹화 시간만 6, 7시간에다가 내가 뭐 준비하고 이런 거 하면 10시간을 쓰는 거죠. 근데 10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10시간 들여서 한 사람 인생을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10시간 들이니까 그 사람 정말 속속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관찰에서 오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인상적이어서 그 두 책은 생각의 탄생 인지니어스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한. 네. 작가님 예. 책 중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한국의 현대시라는 단어는 다 선생님이 외워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딱 기억나는 그 당시에 암기하셨던 애송씨가 있습니다. 그거 없고요. 그게 지금 1980년이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근데 딱 그런 단어들은 있죠. 네, 어떤 단어가 그 사회 예찬이라는 해서 그 주토빛 행렬이라는 그게 그 느낌이 그 내가 그때 검은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던 등교 시간에 그 행렬을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의 행렬 같아요. 그 사의 예찬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뭐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서 푸른 종소리라는 제목을 아실 거예요. 그것도 그 15가에 나왔던 시고요. 15가. 네.
한국의 현대시라는 국어 15가 고3 그거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 나온 시를 다 외우라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그걸 다 외웠더니 시가 써지더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에 필사를 많이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필사보다 더 좋은 게 암송이다. 시를 한번 5편 정도만 외우시면 시 한 편 쓰실 수 있을 거다. 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한 2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예. 글쓰시개를 하신다면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섬세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칭찬이죠. 저도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도 가끔 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에서 2-3명 있을 때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저 어떤 데 가서 하려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조금밖에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 듣고 오히려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 되고 가야 되겠다. 아니 조금 오면은 다행이죠. 조금 온다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은 많이 알려질 거고요. 알려지면 그렇게 조금 오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안 알려진 상태인데 많이 오면은 그건 나중에 더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 쓰고 LG전자의 사장님을 이제 알아서 그 사장님이 LG전자 임원들을 모아줄 테니까 글쓰기 강의를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양재동에 가서 글쓰기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 선배께서 사장님이 너는 글은 좀 되나 본데 말은 영 아니다. 저도 그날 그런 대형 무대를 처음 서봤어요. 도서관에서 2-3명 놓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 임원들 다 임원들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어요. 대형 강의장에서 하는데 저도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문제는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로 LG전자에서는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을 때 기회가 왔다고 덥석 잡으면요. 그거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삼성전자는 요즘에도 계속 가요. 삼성전자는 대신에 저 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삼성전자는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 싶으면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워야 되겠다. 네. 그 질문 BM의 저는 저자님이 대통령의 글쓰기 처음 내셨을 때부터 저희 독서 모임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도 또 내셨을 때 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봤는데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배운 말이 그 베셀이라는 말하고 셀럽이란 말, 그 베셀이라는 게 베스트셀러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셀 작가가 되시고 요즘은 사실 거의 셀럽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베셀 작가가 되고 셀럽이 되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진 점. 이전의 삶과 지금 지하철 타기가 어렵다든가 이제 뭐 그런 게 있는지 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또 대통령의 글쓰기로 원래 또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연설 그 축사나 이런 거 하실 때마다 화제가 되잖아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설 스타일이나 내용 두 가지 궁금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무조건 좋습니다. 연설 기록 비서관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서 뭔가 지적질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선배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인기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도 그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실제로 좋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좋고 셀럽은 한 1000명에 1명 정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한 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알아보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고맙죠. 그 재밌어요. 사람이 알아봐 준다는 게 제가 굳이 뭐 관종이어서가 아니고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앞으로도 근데 사실은 좀 방송은 좀 이제 줄이고 글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래서, 예. 네. 네, 질문 딱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전수장 대표님. 네. 대통령의 측근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그것도 표현하셨던 거잖아요. 저희 일반인들이지만 그렇게 보시면서 가장 동경할 수 있었던 내용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동경할 수 있는 것만. 우선 실력이 있으세요. 진짜 실력이 있으세요. 저는 그 적어도 저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글쓰기 실력이죠. 두 분 다 정말 실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실력 있는 분들이 되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잖아요. 근데 진짜 배려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을 뭐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서 이제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밌으세요. 유머로서 하세요. 정말 뛰어나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웃기는 사람. 미국 대통령들은 조크 담당자만 여럿이 있어요. 연설에서 못 웃기면 그 연설은 완전히 실패한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머 이런 재미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연설하면 연설하고 있네. 전혀 다르게. 우린 연설하면 벌써 이제 딱 무슨 제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냐? 훈계하냐?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게 연설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아내의 그 연애 편지는 태우신 건가요? 무덤까지 비밀로. 네. 자,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강연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저희 협회에서 만든 플래너를 한 권 선물로 드리는데요. 좋아하시는 색깔. 네. 이거는 가르치신 거 말고 해야 돼. 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녹색, 그린을 여기 보시면은 그 플래너 자, 앞으로 남아 있는 날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잘 활용하시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네.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작가님 책도 네 찍어주세요. 오늘 NHK CCTV 오셨네. 네.